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 50과 주제 51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주제 50은 대중운동의 확산, 그리고 주제 51은 다양한 문예활동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을 알아볼 거야. 주제 50에서는 주제 50과 주제 51은 계속 흐름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봐야 되고 외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복습 영상 없이 이번 영상도 진행하도록 할게. 농민 노동운동이야. 첫 번째로 이 챕터는 1923년 암태도 수색쟁이부터 1931년 근후의 해체까지를 담고 있고, 첫 번째 농민 노동운동부터 알아보도록 할게. 농민 노동운동은 첫 번째, 농민과 노동자가 했기 때문에 농민 노동운동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 그 일제감정기 속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운동을 펼쳤겠지. 그렇기 때문에 왜 힘들었냐? 첫 번째,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 등으로 수탈이 너무 심해가지고 소작량이 증가되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수탈이 높아지니까 고율로 수작료를 낼 수밖에 거둘 수밖에 없으니까 수작료를 냈고, 그리고 수탈 때문에, 그리고 공과금도 더 냈어야 된다. 이 일 때문에 이제 농민들이 각종 부담이 증가되게 되었다. 그 노동 입장에서는 그 식민지 공업화를 통해서 노동자 수가 증가되게 되잖아. 공장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그리고 장시간 노동으로 많이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진행하였다. 근데 이게 흐름이 있는데, 농민 노동운동이 처음에 1960년대에는 주로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을 했다가 1930년대는 갈수록 항일투쟁으로 바뀐다. 이 정도 알면 되고, 그럼 처음부터 가보도록 할게. 자, 1920년대에 한번 가볼게. 첫 번째, 농민운동이야. 농민운동 주로 소작쟁이를 전개하였지. 성격은 소작료를 인하해가지고 소작권 이전 반대를 요구했어. 이는 뭐냐면 생존권 수호 투쟁이라는 거지. 농민운동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1924년에 조선 노농총동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각자의 길이 봐봐. 노동이라는 건 노동이랑 농민을 이렇게 합쳐서 총동맹을 맺었다는 건데, 이게 각자의 계열이 다르다 보니까 조선 농민총동맹이 1927년, 조선 노동총동맹으로 1927년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소작쟁이 중에서는 대표적인 소작쟁이로 19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는데, 암태도 소작쟁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소작인의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서 소작료를 많이 낮추었다, 성공하였다 하였고, 소작쟁이에서는 대부분 소작인 조합이 참여하였고, 이가 이제 농민조합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요 정도. 그리고 노동운동에서는 노동쟁이가 전개가 되었는데,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노동운동 조직화가 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도 결성되게 되었다. 파업투쟁도 전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고,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처우 개선을 요구하여서 이 또한 생존권 수호 투쟁이다. 여기 보면 농민운동도 생존권 수호 투쟁이고, 노동운동도 생존권 수호 투쟁이기 때문에 농민운동에서는 무엇을 원했는지, 노동운동에서는 무엇을 원했는지 한 번씩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노동쟁이로서는 원산 촉파업 1929년이고 중국, 소련, 프랑스 등 노동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정도. 그 1920년대는 생존권 투쟁이었다면 이제 1930년대로 가면 항일투쟁으로 바뀌게 되지. 일제가 농민 노동운동을 탄압하였다. 사회주의 운동과의 근데 연대가 가능하되었다. 농민 노동운동이. 그래서 혁명적 농민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비합법 투쟁. 비합법이 뭐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합법이다.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은 불법이라 명시하였고 우리는 비합법이라 하였다. 그리고 폭력이 투쟁화되었고, 계급 해방을 내세우는 혁명운동. 약간 사회주의 쓰면 이렇게 나지. 계급 해방을 통해서. 그리고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청년운동과 소년운동, 여성운동에 대해 알아볼 건데, 청년과 학생운동의 활성화야. 3.1운동을 계기로 항일투쟁의 주체로 부상하였잖아. 누가? 청년 학생이. 그래서 이때 어떻게 부상되었냐?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지식인이자 항일운동의 주체로 자각한 거지. 누가? 청년과 학생들이.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이렇게 크게 되는데,
1924년에 조직된 동맹이 있어. 조선 청년 총동맹. 이 조선 청년 총동맹은 1924년에 조직되었고 여러 운동을 지원하였고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 큰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이 조선 청년 총동맹으로 청년 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였다. 이 정도 뒷장을 넘어갈게. 그리고 소년 운동인데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자는 운동이 뭐다? 소년 운동이다. 어린이에 대한 노동을 폐지하고 어린이를 위한 사회복지를 마련하자 이런 내용으로 하였고 활동은 천도교 소년의 이제 인물 방정환 선생님께서 하셨다. 어린이날을 제정하는데 이때 옛날에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다. 1922년 노동절 때 어린이가 이제 편안하게 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동절을 5월 1일날 했는데 또한 어린이 잡지를 간행하였다. 그랬는데 일자 이제 이거를 애국운동으로 간주해서 탄압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 완전 금지가 되었는데 이제 그 일본이 1928년에 5월 5일 유아 에어데이를 지정하고 어린이날 행사 주도권을 뺏어가지고 애국운동을 아예 할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1931년에 유아 에어 주간을 지정하였는데 유아 에어데이, 유아 에어 주간들은 그러니까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육체적 건강을 강조한 거야. 이게 뭔 말이냐? 권리는 보호해주지 않았고 이제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 어린이는 이를 통해서 이제 일제에게 봉사해야 된다. 건강한 그 몸가짐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이제 소년 운동이었고 여성 운동을 보면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었고 여성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여성 계몽을 추구하였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여성 해방과 계급투쟁을 추구하였다. 근우회 같은 경우에는 1927년 신간회랑 같이 짝꿍으로 만들어졌지. 여성계의 민족협동 전선이었고 신간회 여성 자매단체였다. 여성 지위 향상을 노력하였는데 1931년에 신간회가 해소되면서 같이 해체되게 되었다. 그래서 근우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노력하였다. 형평운동이 있어. 세 번째로 백정이라는 그 계급이 있었는데 신분이 있었는데 가우개혁 이후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백정 또한 신분제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 그런데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회적 차별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걸 차별을 철폐하자고 운동을 시작하였고 그 백정이 그 조선시대 때 백정이니까 이제 고기를 그러니까 뭐 축산업자? 그 축산업자잖아.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잴 때 뭘 써? 저울을 쓰지. 그래서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요게 이제 심볼이 되었고 그리고 조선 형평사를 창립하였다. 진주에서 1923년에 전국으로 조직 확대하였고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연합하여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다른 사회운동단체의 대표적인 게 수평사다. 그 수평사가 어디 단체냐? 일본 단체다 이 말이야. 수평사가 무슨 단체냐? 일본 단체인데 에타라는 일본 백정이 있어. 근데 이들이 불황민이거든. 그래서 이들과 다같이 차별철폐 및 인권신장을 추구하였는데 이 조선 형평운동 자체가 가면 갈수록 경제이익을 추구해가지고 쇠퇴되게 돼. 자, 그 다음 종교개혁 대중운동 한번 봐볼게. 이 종교개혁 대중운동은 160페이지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대종교는 중광단을 조직하였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중광단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무장독립단체 떠올라야지. 바로 북로군정서지. 그리고 천도교, 제2의 독립선언운동 계획하였고 청년 여성 소년운동 개벽하였고 개벽 신여성 그 잡지 만들었고 대중운동 전개하였다. 천도교 하면 딱 떠올라야 하는 게 이제 방정환 떠올라야 되고 또한 그 천도교를 이제 만드신 손병희 선생님까지 떠올라야지. 불교의 대표주자 한용운, 불교 대중화 노력하였고 조선불교 유신회를 만드셨다. 일제 불교 통제에 저항이 있었고 사찰령 폐지운동을 진행하셨다. 개신교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는 이제 교육 의료 사업을 진행하였고 신사참배 강요 거부 운동을 진행하셨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고아원, 양로원 같이 사회 사업을 하였고 의민단을 조직하여서 무장투쟁을 하셨다.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박중빈이 창시하였고 새생활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허리 폐지, 근검절약, 협동 단결 등 이렇게 새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제 50 대중운동의 확산이었고, 그 다음 주제 51 다양한 문예활동과 민족 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는 그냥 계속 읽어야 되는 페이지여서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1910년대 계몽적 성격을 띄었어 근대 문학은. 근데 1920년대 가면 사실주의, 퇴폐적 낭만주의, 프로문학, 특히 신경향파가 늘어나게 된 거야. 프로문학이 뭐냐?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식민지의 형실과 계급 모순을 비판하였는데 카프라는 그 기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30년대 이후 순수 문학은 예술지상주의로 되었고 저항문학에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성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육사, 윤동주 등의 이 대표 시인이 있었다. 음악, 미술, 연극 분야에서는 전통적 민요 창가가 있었는데, 그리고 서양 음악, 홍남파, 윤구경, 안익태가 있으신데, 홍남파 같은 경우는 고향의 봄과 홍선아를 제작하셨다. 미술에서는 한국화, 안중식, 허백년, 서양화, 고이동, 김관호, 이중섭 등이 있었고, 일제 탄압으로 판소리, 사당패, 놀이 등 전통적 공연 예술은 위축되었다. 그런데 서양식 연극 활동 본격화되었는데, 통월회 같은 경우에는 1923년 도쿄 유학생 중심으로 남녀평등과 봉건제 인습 비판을 하였고 그 극예술연구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중일전쟁 이후 문인 예술가를 전쟁 협력에 동원하였고 많은 문인 예술가의 친회 활동이 있었다. 식민 이제 사관의 날조인데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합리화로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합리화를 위해서 식민사관을 이제 날조한 거지. 주요 내용은 한국사를 왜곡하였고 한국사의 자율적 주체적 발전을 부정하였는데 세 가지를 봐야 돼 우리가.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타율성론이 뭐냐?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한번 쭉 보게 되면 원 간섭기가 있었고 청에게도 이제 사대를 했고 이제 또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선은 혼자서 크기 힘든 애들이다. 누군가가 지배하고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타율성론. 정체성론은 뭐냐? 너네가 발전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보면서 5단계의 발전을 배웠잖아.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노예제에서 농노제로 넘어왔어야 됐는데 왜 노예제에서 농노제로 너네 농노제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체성론, 우리 한국은 역사가 멈췄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식민지배 해가지고 너네 키워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요거고, 다음파성론, 노론과 소론, 뭐 서인, 동인 이런 식으로 너네 맨날 패 나눠서 싸우지 않냐,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하였는데 이걸 맞받아치신 분들이 있지. 자, 민족주의사의 이제 역사 연구가 분들이신데 민족사를 연구하시고 민족 정신을 확립하시고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박은식 선생님은 조선의 국혼을 강조하셨다. 한 번 더, 박은식 선생님은 조선의 국혼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 국가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오케이? 한국 통사와 조선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셨는데 아픈 역사와 이제 피를 흘리며 싸우셨던 그런 독립운동사를 이제 저술하신 거지.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 단체 신채호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고대사를 연구하셨다. 말하신 게 뭐냐?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저술하신 책은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가 있는데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왔고 당을 좋아했던 김춘추를 비판하고 당을 비판했던 연개소문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이 당이란 거를 일본을 이제 바꿔보고 여기서 이제 친일과 독립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조선사 연구초를 저술하신 거지. 그리고 정인보 선생님은 문화가 살면 민족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민족의 어를 중요시하셨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조선학 운동은 뭐냐? 우리 조선 후기 때 실학이 막 등장을 하면서 실질적인 데에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도 조선 고유 문화 전통을 연구해서 민족 문화 수호를 하자라는 식으로 조선화 운동이 전개가 된 거야. 여기가 됐지? 그리고 이제 정체성론을 반박하신 분이 나오시는데 사회경제사학의 백남우 선생님이셔. 이 선생님은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으셔서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였고 한국사도 세계사회 보편 법칙 5단계에 따라서 발전했다고 기술하신 거야. 일제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극복하신 거지. 그리고 실증사학 진단학회 이병도 선생님은 1934년에 진단학회를 설립하시고 진단학보까지 이제 발간하셔. 근데 이분은 문안고증을 통해 객관적인 역사 서술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으실지는 몰라도 그때 그 상황에 대입해 보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물론 되긴 하였지만 이제 계속 이제 이 객관적인 역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시만 하고 독립운동에 그렇게 큰 힘을 주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점도 있다는 점. 근데 요건 이제 책에 안 나와요. 그냥 듣는 걸로. 그리고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대한제국대에는 국문연구소, 지석영 주시경 선생님께서 만드셨지. 국문연구소. 그러고 나서 조선의 연구가 1921년 만들어지고 각야날 오늘의 한글날을 제정하시고 잡지 한글을 간행하셨다. 그리고 조선의 강습회를 개최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조선의 연구에서 조선의 학회로 넘어온 거지. 1931년에 조선의 학회로 넘어왔고 최연배 이금로 선생님이 계셨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제정,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하셨다. 근데 이게 시도는 하셨는데 조선의 학회 사건으로 1942년 강제산되게 된 거지. 그래서 해방 이후 편찬되게 되었다. 근데 제3차 조선 교육령으로 1938년 조선어 과목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었고 이후 조선어 과목이 폐기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요 정도. 그리고 관송 전영필 선생님은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굉장히 많이 되찾으셨고 보존을 하셨다. 그리고 보화각이라고 최초의 근대 미술관을 설립하시기도 하였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존하셔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다. 관송 전영필 선생님. 이렇게까지 주제 51과 50을 이제 살펴본 거고 여기는 계속 읽었으면 좋은 부분이야.